어느 투자자가 선생님들께 경영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위대한 기업가의 자질에 대하여 물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업에 열정을 가진 경영자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업을 매수할 때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경영자가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 그 기업을 경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진 차이점은 그냥 중간에 들어와서 몇 년 수익 내고 회사를 매각하고 떠나는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와는 열정이란 측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속한 자회사들은 그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회사가 그들의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어떤 투자은행에서 그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사들인 기업을 재매각하려고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들은 숫자를 어떤 식으로든 마사지해서 팔아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한탕 해먹고 버릴 대상인데 만약 그게 맞다면 그걸 제가 산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영자의 열정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만약 옳은 것이라면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 있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기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사랑하니까요. 세상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봤을 때 괜찮다고 느껴진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어떤 주식의 가격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런 관점을 가진 경영자들이 있고요. 열정과 타고난 능력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열정이 지적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놀이하는 자본가에게 지배당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불보듯 뻔한 게 최대한 융자를 늘리고 회계도 장난치고 종국에는 팔아치우고 싶어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기업들은 종종 또 다른 돈 놀이하는 곳이 인수합니다. 똑같은 게임을 두 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에 대하여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능력과 열정에 대하여 우열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열정이라는 키워드야말로 경영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열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브라스카 가구점이 된 작은 가구점의 경영자인 로즈 블럼킨 여사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녀는 가난한 이민자였고 100살이 넘어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영어를 읽고 쓰지 못하던 문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업의 기본을 지키는 데 충실하며 1조 2천억 원 규모의 비즈니스 우먼으로 우뚝 섰습니다. 문맹이었던 그녀를 훌륭한 경영자로 이끌어준 사업의 기본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들은 사업의 기본에 대하여 고객을 기쁘게 하고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진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열정이라는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결국 태도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주주를 대하는 태도, 나아가 사업을 대하는 태도와 같이 마음가짐이야말로 열정으로 가는 지름길 아닐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위험을 대하는 관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크게 설정해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 취급할 수 있겠지만 파산할 확률이 1%인 케이스가 100번째 순서에 왔고 대신 나머지 99%는 우리 돈을 2배로 불리는 확률이니 좋은 베팅이라고 결정한다는 것은 선생님들께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고요. 위험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갖가지 학위와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무장된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답에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주식 가격이 하루에 10배로 오르고 마진콜을 받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모두가 표준오차,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면 아마 더 나았을 것입니다. 위험에 대하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오차와 같은 수학적 계산을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 말처럼 이상치에 해당하는 아웃라이어 현상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결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것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험에 대하여 변동성이란 측면을 깊게 연구한 서적으로는 하워드 막스 선생님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란 저서를 통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 해설 카테고리에서 조만간 다뤄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선생님들께 새로운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사이로만 매수하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때로는 작은 회사다 보니 큰 돈을 넣지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포지션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확신이 드는 종목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다시 분산 투자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데 분산이라는 것은 통상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지로부터의 방어입니다. 시장보다 무엇인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모든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분산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중 위대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요. 훌륭한 기업을 몇 개 넣겠지만 1번 종목에 더 많은 돈을 넣기도 전에 30번 또는 35번에 또다시 돈을 넣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관행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딱 평균 수준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건 일종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보유한 기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고백 말입니다. 개인 포트폴리오에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기업이라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분산을 위해 28개 종목을 보유해야 할지는 그냥 말이 되지 않습니다. 3가지 이상 종목을 더 찾을 수 있고 더 편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만 투자 생애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훌륭한 기업 3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일반인은 겪지 못하겠지만 이 나라에서 부가 어떻게 쌓이는지 보게 되면 기업 50개로 포트폴리오를 쌓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기업을 발견하는 자가 부를 쌓는 사람입니다. 코카콜라가 좋은 사례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50개일 리 없지 않나요? 20개일 리도 없고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세월의 온갖 우여곡절로부터도 건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유효 경쟁으로부터도 잘 견딜 수 있다면 그 3개의 기업이 100개의 평균적인 기업들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제 가족 전 재산을 향후 30년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50개 종목으로 분산된 그룹보다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3가지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현대기업 금융 강의에서 가르치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딱히 쓸모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균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겠지만 그건 어린 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그리스 문자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마치 뭔가 대단한 리그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겠지만 딱히 무슨 가치가 부여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상하탑의 교수들이 주창하는 각종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 효율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랜덤워크 같은 이론을 극도로 꺼려하는데요. 시장이 대체로 효율적으로 가격표를 붙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심리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왜곡이 발생하는데 상하탑의 교수들은 그 또한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어려운 방법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마치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말씀처럼 소설 어린 왕자에서 하늘의 별을 모두 세아린다면 그 별을 갖게 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 특히 넘버 크런처로 통칭되는 정량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분산 투자에 대하여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서적에 대해서는 한국에 출판된 3가지 책에 대하여 책 해설 카테고리에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선생님들께 벤 그레이엄 선생님의 투자 방식을 따르던 워렌 버핏 선생님이 시즈캔디 인수를 계기로 좋은 기업을 사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좋은 기업을 산다라는 개념이 장기 투자에 더 나은 전략이라고 깨달으셨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시즈캔디 인수 당시 시즈캔디 측에서 10만 달러만 더 불렀어도 거래는 없었을 정도로 어리석었다고 하셨습니다. 거래 당시 시즈캔디를 운영하던 마셜이 사업의 질에 대한 프리미엄도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을 향해 사업의 질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선생님들은 마셜의 말에 귀를 기울여 건설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진일보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투자 방식은 어느 시점을 특정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아이디어를 새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전의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경계를 들락날락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담배꽁초 투자와 위대한 기업 투자 사이에 아주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은 위대한 기업 투자로 방향을 틀었지만 가끔 담배꽁초 투자로 돌아오기로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첨언드리자면 선생님들은 어느 불변의 진리에 따라 특정한 투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맞는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신 후 장점을 극대화시켜 투자관에 더하시는 것 같은데요. 찰리 멍거 선생님의 유명한 격자 모형 사고 체계와 같이 전 방위에 걸친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켜 촘촘한 벌집 모양의 격자 모형 사고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국내 총 생산 대비 시가총액과 경기조정 주기 수익 비율은 시장 가치를 산정할 때 여전히 유효한 지표인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증권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주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공식을 찾으려 노력하고 설령 궁극적인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공식에 어떤 변수를 대입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수익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기 조정 방식을 채택하거나 다른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각각의 의미가 있고, 때로는 어떤 수치가 다른 수치에 비해 더 의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라는 것은 그냥 공식 하나에 변수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공식 한두 가지 들이밀어서 고평가됐다거나 저평가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는 개별 지표의 유효성을 묻는 질문에 치트키 같은 지표는 있을 수 없고 다양한 지표를 보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기업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각각의 시기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표를 교차 점검하고 각각의 상황에 중요한 지표를 눈여겨보는 식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선생님들께서는 기업 가치 평가를 잘하고 싶어하는 투자자에게 번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낚시의 첫 번째 규칙이 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라는 것이, 낚는 것이 만약 주식시장이라며 훌륭한 낚시꾼은 기회가 많은 곳에서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말 배우고 싶다면 확실히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경험만 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형편없는 상황에 고군분투해보는 것이 사업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드 보복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시기를 겪고
연이어 전 세계적 방역 이슈를 겪고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악조건을 연달아 겪는 것이 즐겁지 않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변동성을 겪어본 것이 앞으로 투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